엄마 집 팔면 되지 않아? 그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큰아들의 말에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팔아? 81세 어머니는 치매 초기. 이제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 사남매가 모였지만 대화는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누가 모실 거야?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 집은 어떻게 할 건데? 상속은? 그리고 결국 누군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속과 돈과 책임을 이야기하던 자식들이 정작 엄마의 마음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81세 순덕 여사.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40년을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최근 들어 순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큰 사고를 면한 적도 있었죠. 큰딸 정희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치매 소견이 보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빠르면 1, 2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집 어디더라?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인데 벌써 길을 잊으신 건가요? 그날 밤 정희는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병원 결과 나왔어. 치매 초기래.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헐, 진짜? 언제 모일까? 이번 주말 괜찮아? 주말 사남매가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큰딸 정희 59세, 큰아들 상철 57세, 둘째 딸 정미 54세, 막내 아들 경수 52세.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온 줄 알고 기뻐하셨지만 누가 누군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정미야? 하며 정희를 불렀고 상철이 왔니? 하며 경수를 쳐다봤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보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큰아들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모실 건지부터 정해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딸이긴 한데. 솔직히 시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아직 대학생이야. 게다가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철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업이 요즘 너무 안 좋아.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야. 집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딸 정미는 더 난처했습니다. 오빠 언니. 나는 알잖아. 이혼하고 혼자 애들 둘 키우는 거.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학비도 못 내. 진짜. 여유가 없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막내 경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방에 있잖아.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이야. 매일 출퇴근하면서 엄마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시 침묵.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희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 혼자 계시게 둘 순 없잖아. 상철이 제안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 그럼 엄마도 집에 계실 수 있고. 정미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상철의 말에 모두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수가 계산했습니다. 4명이 나누면 50만 원씩인데.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도 힘들어. 사업이 정말 어려워. 정미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도 무리야. 애들 학원비만 해도.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때?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요양원? 응.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잖아. 그게 엄마한테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경수가 반대했습니다. 누나 그건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있어? 누가 모실 건데? 내가 모실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상철이 중재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요양원도 알아는 보자. 비용이랑 시설이랑.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 정희는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 싼 곳은 한 달 150만 원, 좋은 곳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중간급 요양원을 추천했습니다. 한 달 200만 원. 다시 모인 자리. 정희가 요양원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여기가 괜찮아 보여.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상주하고. 상철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한 달 200만 원. 정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누면 50만 원씩. 그것도 매달. 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엄마한테 물어봤어? 요양원 가고 싶으신지?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안 물어봤어. 상철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재산은 얼마나 돼?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지금 그 얘기해? 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요양원 비용을 어떻게 될 건지. 엄마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쓰고 없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이랑 예금 좀 있어. 집값이 한 3억 정도? 예금은 5천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상철이 계산했습니다. 그럼 총 3억 5천. 요양원비로 한 달 200이면 17개월 정도 쓸 수 있네. 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다 쓰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잖아.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수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경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야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 타령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상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우리도 현실이 있어. 엄마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도 있잖아.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계획? 오빠는 지금 엄마 재산 계산하고 있잖아. 상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계산해야지. 누가 돈 내고 누가 모시고 그럼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이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싸워.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오빠 말은 엄마 재산 다 쓰면 우리가 부담하라는 거야?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우리 엄만데. 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솔직히 오빠는 사업한다고 돈 많이 받았잖아. 우리보다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돈 받았다고? 내가 사업 미천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맞는 말이야. 엄마가 오빠한테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 줬잖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이야. 상철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투자야. 투자.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갚으려고 했어. 정미가 비꼬았습니다. 잘 됐어? 지금도 안 됐잖아.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경수가 말렸습니다. 오빠 누나 진정해.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정희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엄마 집 하는 건 반대야. 그 집은 우리 유산이야.
상철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요양원비는 어떻게 내? 엄마 예금으로 먼저 쓰고 모자라면 그때 생각하자. 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내야 한다는 거잖아. 정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여유가 없어. 상철이 냉소했습니다. 결국 돈 얘기로 돌아오네. 우린 그냥 돈 걱정만 하고 있어. 정작 엄마는 뒷전이고.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모실지보다 돈을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정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항상 오빠만 편애했잖아. 상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편애? 정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 오빠 대학 보낼 때 얼마나 돈 썼어? 나는 전문대도 못 갔잖아. 돈 없다고.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도 오빠만 집 장만해줬잖아. 나는 전셋집에서 시작했어. 상철이 화를 냈습니다. 그건 시대가 그랬잖아. 아들이 우선이었던 거지. 경수가 비웃었습니다. 시대 타령? 그럼 지금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야? 상철이 반박했습니다. 너희는 뭐야? 너희도 엄마한테 받은 거 있잖아. 정희 누나는 애들 교육비 얼마나 받았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빌린 거야. 다 갚았어.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애들 키울 때 엄마한테 얼마나 손 벌렸는지 알아? 그때 누가 도와줬어? 오빠들은 모른 척 했잖아. 경수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사업 실패하고 빚 졌을 때 엄마한테 500만 원 빌렸어. 아직도 다 못 갚았어. 상철이 냉소했습니다. 결국 다들 엄마한테 손 벌린 거네. 그러면서 지금 유산 타령하고 있고. 정희가 따졌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사업 자금 받았으면서.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 누가 더 효도했는지 과거의 상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애들아, 왜 싸워? 모두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 정희예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희? 아, 맞다. 큰딸.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있어? 경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자식들이에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착하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엄마 앞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희의 제안으로 사남매는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결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간병인을 불러 맡기고 자식들만 함께 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어떤 분은 간호사를 붙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정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여기. 너무. 정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적응이 힘드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십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내 딸 못 봤어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사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들. 엄마를 저기 보낼 수 있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상철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모실 수 없잖아. 그런 방법이 뭐가 있어? 정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저런 곳에.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막내 경수가 형제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정희가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판단하실 수 있겠어? 치매이신데. 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이르신 건 아니잖아. 가끔은 또렷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보다 엄마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상철도 동의했습니다. 경수 말이 맞아. 한번 물어보자. 정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사남매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덕이 돌아봤습니다. 응? 누구야? 엄마, 저희 자식들이에요. 정희, 상철, 정미, 경수.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내 자식들. 오늘은 비교적 또렷해 보였습니다. 경수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엄마,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요양원 가실래요? 아니면 집에서 지내고 싶으세요? 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집이 좋아.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나가?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근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은 사람들이 돌봐줘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여기 살래. 당신 아버지랑 평생 산 집인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짐 되는 거 알아? 미안해. 근데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단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마당에 꽃 심고 아침에 산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정미가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상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족해서. 순덕은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각자 인생이 있잖아.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 말에 사남매는 모두 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사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싸우거나 따지는 대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경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간병인을 쓰되 우리가 돌아가면서 엄마 보러 오는 거야.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시간 내서.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간병인이 24시간 있으면 엄마 안전하고 우리는 자주 들러서 얼굴 보여드리고. 정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해?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예금으로 먼저 쓰자. 그리고 모자라면 우리가 나누는 거야. 능력껏. 누가 얼마라고 정하지 말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경수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 정미도 말했습니다. 나는 20만 원 정도. 그 이상은 힘들어. 상철이 말했습니다. 나는 50만 원 낼게. 사업이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야지.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40만 원 낼게. 합치면 140만 원이네. 간병인 비용 150만 원인데. 경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금에서 조금씩 보태면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더 낼 수 있으면 늘리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며 결정했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는 그때 가서 공평하게 나누자. 지금 미리 계산하지 말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가 얼마 받았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냥 4등분. 정미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경수도 말했습니다. 나도 돈 생각만 했어. 엄마보다. 정희가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그랬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상철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고. 그게 엄마한테 가장 큰 효도인 것 같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친절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사남매는 간병인에게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 싫어하시는 것, 습관들을. 그리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사남매가 모두 모여 어머니를 뵙는 날. 평일에도 돌아가면서 최소 주 2회는 들른다. 전화도 매일 한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간병인도 적응해야 했고 어머니도 낯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지내시니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일요일마다 자식들이 모이면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비록 누가 누군지 헷갈려 하셔도 자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우리 애들. 착하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상철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산책했습니다. 정미는 어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끔 밤중에 배회하시거나 간병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내시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간병인 비용도 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보탰습니다. 때로는 서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형, 이번 달은 내가 조금 더 낼게. 누나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아드리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장례식장에서 사남매는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도 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뜻대로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게 해드렸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사남매는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재산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집과 남은 예금 그리고 보험금. 약속대로 4등분했습니다. 누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가장 큰 유산을 남기셨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뭔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인 것 같아.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처음에는 싸우기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경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우리를 다시 묶어주신 거야. 그날 이후 사남매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 후 사남매는 어머니 집 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벤치를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정희가 어머니 사진에 말했습니다. 그 옆에 상철, 정미,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남매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집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면서 그 진리를 자식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80대 부모님의 부양 문제. 많은 가정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누가 모실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돈과 집과 책임만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죠.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사랑. 이 이야기의 사남매처럼 처음에는 싸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싸움 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부모님을 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사랑할 가족으로 볼 것인가.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함께 짊어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겪으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